그래서 그 외계 지적 생명체 이 폴 데이비스라는 분 얘기를 조금 먼저 하면요. 폴 데이비스는 아까 말씀한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그 허블의 반대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보 세력의 앞잡이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된 이런 것들 포괄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대에는 빅뱅 우주론이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정상 상태 우주론이라고 해서 우주가 그냥 팽창도 안 하고 원래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를 고수하는 그 후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죠 계속 그 논문 쓰고 근데 이제 워낙 그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 저널에서도 리젝트도 못하고 근데 하여간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폴 데이비스가 아니라 프레드 호일 네, 그런 분이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면에서는 그랬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태양빛이 왜 빛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마터면 스티븐 호킹의 지도 교수가 될 뻔했어요. 근데 스티븐 호킹을 안 받았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딴 사람들 가면서 이제 스티븐 호킹이 잘 풀린 거죠. 거기 붙었다가 정상 상태 우주에 걸렸으면 그랬습니다. 되게 멋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그 다크 이렇게 어떤 암흑의 의식이 전체를 펼쳐졌다는 장편 SF도 엄청 많이 쓰시고 되게 멋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제 제자시긴 한데 폴 데이비스는 이론 물리를 하신 분인데요. 그 세티 과학자이기도 해요.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과학자이고 아까 이제 코모노트 그룹에서 디렉터는 물러나셨고 지금은 이제 주로 매피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 멤버고 이분도 같은 멤버예요. 급은 다르지만 그래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 책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제 전형적인 세티 과학의 주류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이 책이 나온 게 2010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뤄진 일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이 책에 이제 부록 해당하는 저랑 이제 폴 데이비스 오셨을 때 인터뷰한 곳에 일부러 그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분은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세티 과학자 그룹에서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니까 이제 실제로 관측을 하고 이런 사람과 좀 성향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간 사상가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제안을 하고 소신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데 이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편파적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한없이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좀 이따가 이제 세스 쇼스탁이라는 그 세티 과학자가 나올 텐데 그분을 비롯한 이제 외계 지적 생명이 언제 발견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세요. 이 책에도 인터뷰에도 그런 얘기 잠깐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게놈 세티라고 해서 외계 지적 생명체들의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DNA 같은 정보 같은 거 비슷하게 어떤 정보를 이루어게 와가지고 하는 그런 세티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데 자기 혼자서 되게 열심히 아주 강하게 밀봉책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지만 그런 이제 균형 같은 면에서 그런 몇 가지의 흠집까지는 아니지만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또 이런 분의 매력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세티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상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하는 것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한때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 안 하시는데 한때는 지금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계신데 호주에 계셨거든요. 그때는 비밀 세티 회의를 조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요, 자기가. 그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한데 몇 명이 초청되었는지를 안 밝혀요. 그리고 스카이 앤 텔레스콥이라는 이제 대중들이 보는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사가 나와요. 근데 꼭 한두 사람만 밝히면서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뭔가를 안 밝혀요.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해하고 근데 저도 이제 거기 참여했던 분들한테 세스쇼스타 이런 분들 물어보면 그냥 말을 안 해주는데 별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어쨌든 좌장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상가를 그랬잖아요. 어떤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아까 그런 면인데 어떤 거는 굉장히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치고 나가시고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 인터뷰할 때도 좀 찔러봤는데 뭐 여전히 그 태도는 안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없이 너그러운 걸까.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도 약간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놈 세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비판의 여지가 많기도 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데 자기는 굉장히 치고 있는 거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 외계 지적 생명체 세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짧게 말씀드릴 텐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게 1959년 논문이에요. 제가 이런 강연을 할 때 꼭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1959 네이처라는 잡지예요. 그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거 이렇게 마치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과학자들이 꼭 통과해야 될 통과 의뢰처럼 하고 그렇게 하고 목숨 걸고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저거에다 내면 한 2억씩 주고 막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저게 뭐 마치 뭐 되는 것처럼 그런 장사를 잘 하는 거죠. 이 네이처와 사이언스지에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이후에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방법론, 패러다임이 다 그 사이에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에 줄줄이 나와요. 그 쓴 사람들은 대부분 노벨 물리학상을 탄 급의 사람들이 외계인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다 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지난 60년 동안 열심히 찾아본 거예요. 아까 와우시건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은 코코니와 모리슨이라는 그 코넬 대학교에 있던 천체 물리학자신데, 이분들이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골자는 이런 겁니다. 1959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시기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은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전투기들이 나와서 공중전을 해서 폭격을 하고 원자폭탄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유럽에서도 한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비행기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럼 그 비행기를 감시하는 게 레이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레이더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전파 안테나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고 끌려가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가지고 이런 걸 하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전파라고 하는, 전파 안테나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학교와 그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파 천문학과 전파공학의 그 태동기가 1950년대에 생깁니다. 그리고 남아도는 레이더를 막 학교랑 연구 막 줍니다. 전파 안테나가 남아돌아요. 그런 물적 토대가 있는 게 50년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성수소 뭐 전파 관측하고 이런 모든 부흥기가 1950년대에 시작이 됩니다. 전파 천문학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당장이 이제 그런 걸 궁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외계 지적 생명을 찾고 싶은데 일단 너무 멀어요. 가서 보면 첫 보면 아는데, 사실 달까지 아폴로 11호가 갔잖아요. 올해가 50주년인데 3일이면 갑니다. 로켓을 타고. 그런데 화성까지 가려면 아까 화성 말씀하셨지만 거의 2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대략 2년 2개월에 한 번씩 지구랑 가까워지거든요. 가까울 때 가야지 빨리 가잖아요. 6, 7개월은 좋게 걸립니다. 제일 빠를 때. 그러니까 왕복하면 500일이 넘어요. 그러니까 달까지는 3일 걸리는데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명왕성까지 유호라이즌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2006년에 발사가 돼 2015년에 도달을 합니다. 9년이 걸렸어요. 보이저 1호가 있는데요. 1977년에 발사돼서 지금 명왕성 거리에 한 3배, 뭐 4배 이 정도를 날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이제 그 해성들이 오는 지역 오르트 구름이라는 게 한 3만 년 남았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엔셀라두스 이런 거 하면서 물속에 어떤 박테리아나 새우 같은 애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외계에 있는 태양계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려면 우리 같은 다른 태양계, 아까 4천여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곳을 가야 되는데, 우리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가 센타우루스의 알파벨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는 태양이 3개예요. 그리고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도 발견이 되었고요. 태양이 3개면 우리는 그냥 밤과 낮이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3개 떠 있는 낮, 2개 떠 있는 낮, 1개 떠 있는 이런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눈이라고 하는, 눈이라는 게 단일한 단어잖아요. 한국어에서는. 에스키모들은 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게 굉장히 잘라서 단어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환경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계 지적 생명체를 하려면 그게 제일 가까운데 비수로 4년을 넘게 가야 돼요. 센타우루스 알파 시스템. 그 보이저라고 하는 애가 뭐 1초에 20km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걔를 통해서 가도 5만에서 7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어요.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지구상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외계인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 그걸 궁리를 한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그 패러다임을 구성한 거죠. 그 저 우산 속에서 지금까지 세티 과학자들이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한 150년 전에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지구를 관측했으면 어땠을까?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태양빛을 반사를 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근데 빛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빛뿐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전파 이런 것도 다 빛의 일종이거든요. 파장이 크게 틀린. 얘네들 다 반사를 합니다.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지구를 관측을 해요. 150년 전에. 그러면 그때는 라디오, 텔레비전, 뭐 핸드폰 이런 전파를 사용할 기기가 없으니까 그냥 태양 전파를 반사해서 나오는 자연 전파 신호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똑똑하니까 이렇게 보고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 저기 아무것도 없어, 생명체가. 또는 생명체가 있는데 뭐를 만들 줄을 몰라. 뭐 예를 들어서 지구의 마야 문명이나 중세 유럽 문명이나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문명을 이루었지만 전파 기기가 없으니까 밖에서는 전파를 관측할 도리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지구를 관측하면 텔레비전, 라디오, 핸드폰에서 마구마구 삐져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RS-15 전파 망원경을 얘기했잖아요. 1974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신호를. 우리 알아달라. 그러니까 지구를 보면 인공적인 신호가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유출하는 거죠. 이렇게 인공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려 그러면 그걸 통신하는 송신기가 있어야겠네? 그럼 얘네들 전파, 빛 이런 것도 알고 있겠네? 물리학을 잘하겠네? 수학도 잘하겠어? 막 이렇게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명을 건설했으니까 지적 생명체구나. 외계인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역으로 그러면 우리는 가지 않고 어떤 별을 관측해요. 그럼 그 옆에 행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관측을 했는데 그 별에서 반사되는 자연적인 전파 신호가 올 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대충 알아요. 뭐 태양이란 별은 이렇고 아니까 아는 만큼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도 남아있는 전파 신호가 있으면 인공적인 전파 신호라고 의심할 만한 거죠. 아까 와우 시그널도 그런 거에 일종인 거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유추를 똑같이 해서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얘기하자. 그게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세티 과학자들이 죽도록 망원경 시간을 따가지고 계속 관측해보는 거예요. 있나? 그래서 1960년에 드레이크 박사였는데 그 당시에 30살짜리 전파 천문학자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거의 90 다 되셨죠? 이분이 여기 보이는 고래자리의 타오별과 에리다누스 자리 입실론이라는 두 별을 선택을 했어요. 아까 문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1992년 이 무렵부터 외계 행성이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외계 행성이라는 게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택지는 태양과 비슷한 별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지구랑 비슷하게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얘네들이 다 태양이랑 비슷한 별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골라서 전파 망원경을 대고 인공적인 신호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도 관측을 했어요. 혹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으면 도청해보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파 흔적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인공적인. 그래서 관측을 하루에 한 4시간씩 한 4달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그린뱅크 전파 전문대에서 관측을 하자마자, 이거 제가 드레이크 박사님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관측을 하자마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기뻤대요. 이렇게 쉽게 외계인을 찾다. 그리고는 곧 좌절했어요. 알고 보니까 근처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나오는 레이저 신호였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죠. 인공적인 지구상에서 생기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빼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분이 드레이크 박사님이고요. 세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찾는다는 게 패러다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파 망원경이 크면 클수록 더 멀리 있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전파 망원경을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클롭스 계획이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관측을 해보자 이래서 프로포즈를 내고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책자도 내고 막 그랬는데 돈을 못 모았어요. 그래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꿈속에 그것이죠. 그렇게 됐지만 여전히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꿈꿨어요. 막 이러면 좋겠다 막 이러고 근데 실현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전파 망원경을 사용한 인공적인 전파 신호 포착이 지금도 패러다임의 하나로 있습니다. 제가 1959년, 60년, 61년 무렵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건 네이처입니다. 이것도 타운스라는 사람인데 몇 년 전에 버클리 대학교 그 교수였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이런 레이저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저라는 존재를 다 알아요. 그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보면 뭐 옵티컬 레이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인터스텔라 아시죠? 항성간이고요. 인터플래네터리는 행성간입니다. 예, 커뮤니케이션 이걸 보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골자를 말씀드리면 아까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 생명체 존재할. 그러면 전파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광학 영역에서는 왜 안 돼? 당연히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 어떤 신호가 광학 영역에서는 인공적인 문명의 신호냐 해서 이분이 하신 거를 이제 그다음에 발전시킨 거 조금 비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60년대가 되면 1945년에 핵폭탄이 터진 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핵 배치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 지구상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핵폭발이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성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역으로 어떤 별을, 행성을 관측을 하는데 그런 성광은 너무나 강력한 거라서 자연에서 만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광학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하다가 자연에서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성광이 나타나는 걸 찾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죠. 아, 쟤네들은 핵무기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과학에서 문명이 발전했어. 아, 근데 핵전쟁이 일어났군. 멸종했네. 이렇게 그런 거죠. 우리 흔적을 찾고 싶은 거니까. 네, 그게 네이처 논문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와요. 브레이스웨이라는 사람, 이것도 네이처잖아요. 네이처 사이언스에 나오는 거예요. 1960년, 61년, 요때 우리. 브레이스웨이 프로브는 이제 우주 탐사선을 얘기해요. 이분의 얘기를 이제 현대적으로, 이때는 이제 물론 지금과 조금 다르지만 현대적으로 그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 뭘 그렇게 전파망해갖고 고생스럽게 찾아.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때는 150억 년, 뭐, 200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우주가 지금 138억 년인데요. 우주가 하고 뭐, 지구도 46억 년이고, 지구보다 앞선 그 행성들은 뭐, 한 거의 100억 년짜리 있고,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도 지금 우주선을 막 띄고 있잖아요. 별의별 우주선들이 온 우주에 돌아다니고 있을 테니까, 다니다가 지구에 떨어진 것도 있지 않을까? 달에 떨어진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럼 세월이 지나서 막 파묻힐 거 아니에요? 파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꼭 파는 것뿐 아니라 이제 달 같은 데 있거나 이제 주변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는 너무 넓지만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넓지만 시간이 길면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보자는 거죠. 황당하지만 지금 벌써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네이처에 실어줬어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그 다음에 다이슨 스피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1960년 사이언스지예요. 이건 또 다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Search for Artificial Stellar Source, 그러니까 아티피셜은 인공적인 뜻인데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지구상에서도 뭐 아주 큰 구조물을 많이 만들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주 공간에다 큰 구조물을 만들 거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광합성을 하는 식물도 이게 효율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우리가 태양광 패널도 효율이 높지 않아요. 태양에서 오는 걸 100% 사용하면 뭐 화석연료 뗄 것도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지금 우리 찜질방, 벽돌 이런 거를 몰랐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한 거예요.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막 없어지고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구 궤도를 뒤집어 씌우자는 거예요. 뭔가 구조물로.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태양열을 마치 찜질방의 벽돌이 먹듯이 먹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서서히 메꾸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뜨거운 곳에 장작되는 데서 왔다가 이거 벽돌과 벽돌에서 열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장을 했다가 지구에서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구를 다이슨 스피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SF 소설에 링 월드라는 게 자주 나와요. 그거에 효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연적인 태양계 내에서의 그런 물질 분포와 에너지 분포가 파괴되었잖아요. 여기다가 에너지를 다 집었다가
보통 이제 그 벽돌이 찜질방에서 먹었다가 내면 원적외선에서 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별을 보는데 이상하게 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원래 그 특성에 맞지 않게. 그러면 의심하자는 거죠. 아, 쟤네들 이런 거 지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조로, 그러니까 홀데이익스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덧붙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90% 이상의 외계 지적 생명의 탐색은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폴데이익스 입장은 그거 갖고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할 수 있는 짓은 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이 한 10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넘는 게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대부분 90% 이상은 미국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전파 망원경이에요. 근데 이런 거 옵티컬 세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성광을 찾는 겁니다. 성광을 찾는 거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뭐 이렇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전파 망원경으로 뭐 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아 이거는 세티 국기입니다. 태양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버클리 대학교에 아직도 걸려 있어요. 이렇게 되게 멋있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지구상에서 뭘 쫓아나게 싸우고 그러냐, 그렇게 이게 아예 태양 뭐 이렇게 지구, 달 이런 식의 거국적인 걸 하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게 옛날에 했습니다. 조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했고요. 윤태호 작가의 그 세티라는 것 여기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같이 했고요. 뭐 전파 방역 막 하는데 와우 시그널 드디어 다시 나왔죠. 와우라고 썼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냥 넘어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전파 망원경도 그렇고 옵티컬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시도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땅을 파서 우주선 발견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아직 한 건도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 이제 구성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합금한 거를 하면 지구상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나오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광하는 거는 후보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적외선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별 서베이를 하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외계 지적 생명체가 했다고 하는 유일한 것을만 설명할 수 있어야 그렇다고 확신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이 별이 진화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거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 하나씩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60년대에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은 데이터가 많아지고 관측할 수 있어서 하고, 성광을 찾는 옵티컬 테스트는 굉장히 활발하게 요즘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전파 신호를 잡은 건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있던 망원경을 잡은 건데, 이거 신호 발견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만나면 진짜로 자기가 발견했다고 심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있는 숫자가 전파의 색입니다. 그럼 빈칸은 잡음이겠죠? 1, 2, 3, 4에도 6, 7은 되게 강한 색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나오는 거, 뭐 태양전파 반사능 이런 거 다 뺀 거예요. 그리고도 남은 거니까 이런 애들은 되게 강한데, 이게 72초 동안 연달아서 9까지 가면 ABC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신호가 72초 동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와우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와우 시그널입니다. 놀란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망원경에도 SOS를 청해하고 관측을 했는데 다시 반복 관측이 안 되어서 해프닝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믿냐면, 우리도 그러지 않느냐. 1974년도에 RS15에서 메시지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한두 번씩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펀드 레이징을 했다 돈이 떨어지면 한 번 보내고 못 보내고 연속으로 못 보내잖아요. 쟤네도 그랬을 거다. 한 번 보내고 계속 보내고 싶었는데 돈을 못 구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아쉬워하고 계시죠. 말씀하신 대로 반복 관측이 되었으면. 근데 이게 가장 유명한 거고, 이런 것들이 한 4, 5천 개 있습니다. 후보들. 조금 이따 후보들이 어떻게 신호가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와우 시그널인데 이게 마침 공교롭게도 1987년 8월 15일 날 신호를 포착했어요. 그날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뭐 광복절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어떤 날인지 아세요? 1987년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죽은 날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 추종자들은
엘비스가 살아있다고 믿잖아요. 우리 엘비스를 데려다니는 외계인들의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피켓팅을 한대요. 저기 오는 데다 이렇게 되고 엘비스를 돌려다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와우 리플라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신호가 온 방향을 통해서 아까 RS15라는 게 305m짜리 전파 망원경이에요. 굉장히 큰 그것으로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신호를 보냈어요. 답장을. 이거 되게 유명한 신호입니다. 와우 신호 노래도 있어요. 뭐 엘비스 추종자들은 우리 엘비스 돌려줘 이러고 노래 부르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RS15 망원경입니다. 이게 305m짜리 되게 큰 망원경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망원경을 하고 이제 이게 세티 전용 망원경이에요. 42대인데 폴 앨런이라고 작년에 돌아가신 그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분이 기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세티 전용 망원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긴 하지만 전체 전파 망원경을 사용한 거에 뭐 0.5%, 1% 정도만 세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스티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 관측을 하려고 그러면 프로포즈를 내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외계인 찾겠다는데 그게 뭔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걸 뭘 찾아. 블랙홀이라든가 은하라고 하는 건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 관측을 뭘 하기가 체계적으로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근근히 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 뭐 이렇게 갔었고 원래 꿈은 이렇게 350대를 만드는 건데 42대에서 놓쳐 있죠. 지난 60년 동안 이제 저도 전파 망원경 가지고 또는 광학 망원경 가지고 또 적외선 이렇게 해서 쭉 찾아봤는데 그런 후보들은 있지만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제일 답하기 쉬운 이런 거죠. 이런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바늘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건 되게 많은데 우리는 굉장히 조그만 영역을 짧은 시간 안에 우주의 나이에 비해서 지난 60년이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작도 안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제대로 찾아보기 전에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외계인이 우호적인 거 아닌 거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명이 건설이 되었는데 우리 문명은 뭐 우리는 뭐 그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된 이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고요. 이 우주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100년이 조금 넘은 문명입니다. 왜냐하면 전파 신호를 포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901년에 상업적인 전파 라디오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 베를린 올림픽과 뉴욕에서 있었던 1939년 엑스포를 통해서 만국 관람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브라운관이 전파가 되고요. 핸드폰 나온 지 한 4, 50년?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는 한 100여 년 되는 문명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젊은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문명이 생겼으면 우리가 굉장히 오래도록 만년, 100만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 그러면 신호 포착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되게 많으니까. 근데 문명의 속성이 생겼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게 100년 됐는데 100년 후에 지구 온난화 돼서 죽어버리거나 소행성 충돌로 죽어버리거나 멸종되거나 전쟁은 그래서 모든 발달된 기계 문명을 건설한 종족들의 운명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식으로 반짝하고 죽어버리는 거라면 신호를 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논쟁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을 하는 걸 세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지적 생명체를 찾는데요. 이 지적 생명체는 시인이나 이렇게 철학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지적 생명체들이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에서 나오는 전파,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찾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의 인텔리전스는 수학입니다. 수학으로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지적 생명체입니까? 그래도 굉장히 사실은 이건 이제 조금은 명확한 겁니다. 외계 지적 생명 찾자 이럴 때는 뭐 진짜 낭만적인 누굴 찾는 게 아니고요. 그런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데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이런 것들을 해서 가만히 생각해 이런 생물학적인 몸뚱아리를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얼마나 버텨낼까? 그럼 우리는 지금 아까 지구 중심주의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찾는 건 헛수고 아닐까? 왜냐하면 조금만 발전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종족이 이런 몸뚱아리로 앞으로 10,000년, 20,000년, 100만 년을 버틴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힘들어졌잖아요. 오히려 기계인간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단히 찾아야 될 것은 인텔리전스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아닐까. 그래서 세트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외부를 공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찾고 있는 거 헛수고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구적인 패러다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못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거하고 이제 앞으로 벌어진 일들을 몇 가지 정리할 텐데 이분이 세스 쇼스탁이라는 분이고요. 그 폴 데이비스가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인데 이분도 전파 청문학자세요. 미국에서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죠. 청문회하면 이런 보고서를 먼저 내고요. 그 청문회 외계인 청문회 3번인가 했어요. 외계 지적 생명체 청문회를 합니다. 그러면 앉혀놓고 이제 선서하죠.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상원 의원이 물어봅니다. 외계인 언제 발견해요? 그럼 제가 지금 떠들었던 거를 여기서 떠드는 겁니다. 떠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도대체 언제라고 이러면 이 사람이 답을 해야 되잖아요. 숫자를. 그래서 2040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204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그 선거를 할 때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여론조사 하면 일본 후보가 30% 득표를 해요. 그럼 30% 플러스 마이너스 3.5% 오차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익숙하시죠? 뒤에 붙는 거 기억나세요? 95% 신뢰도에서, 유의 수준에서. 아까 그 보니까 홍준표가 뭐 2천만 원인가 내야 된다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95% 신뢰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돼요. 여론조사가. 등록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이 숫자가 유의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토론하거나 뭐 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3명 조사해서 3명 다 해서 100%나 지지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갈 때는 95%가 돼야지 등록이 되고 그래야만 인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걸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2천만 원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 싸움입니다. 아까 제가 후보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와우 시그널도 그렇고 문제는 95% 신뢰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40년이라고 얘기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가용 가능한 전파 망원경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외계행성 관련된 지구랑 비슷한 애 있으니까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어쩌고 저쩌고 지적 생명체 있을 거라는 추론을 하죠. 뭐 가정이기 때문에 이 오차는 되게 크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몇 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 그러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반복 관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몇 번을 하게 되면 95% 신뢰 수준에 도달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관측하는 대상을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04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 후보라고 하는 애 중에서 한 개의 신호에 대해서는 95% 신뢰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단과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하지만 이 숫자는 진짜는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진실인 숫자인 거죠. 여론조사에서 30% 나오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204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자들이 반복 관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예측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등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구 같은 행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의 생명체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0.1 이거에 따라서 확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예측이라는 건 참 이렇습니다. 폴 데이비스는 이런 예측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하는 관점에서 쇼스탁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게놈 세티는 너무 신봉자이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전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통계 확률적인 접근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외계인인가 하는 해석은 또 가야겠지만 어쨌든 유의미한 숫자를 하는 게 2040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앞당겨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여기 있는 분이 유리 밀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기 호킹 박사님, 이게 2016년 4월 12일 날입니다. 여기 분이 드레이크 박사님, 요거는 칼 세이건의 부인인 앤 드류안, 그리고 요거는 마틴 리스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왕립협회 회장이 있고요. 요분들 다 모아놓고 이제 얼굴을 내세워서 유명상 앉혀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유리 밀러예요, 이름이. 유리라는 건 유리 가가린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4월 12일 날 유리 가가린이 올라갔던 날. 그 맞춰서 폭나게 돈을 기부하는 겁니다. 1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세티브 1,200억 원.
그래서 1억 달러를 받아서 지금 버클리 대학교가 이제 본부가 되었는데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전파 망원경을 사용한 포착, 그다음 옵티컬 세티 있다 그랬잖아요. 옵티컬 세티 요거에 주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겼잖아요. 1,000억 원이, 2,200억 원. 그걸 가지고 놀고 있는 망원경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망원경 30% 시간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새롭게 뭘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던 옵티컬 세트와 전파 세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복 관측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의수지에 도달할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전파 망원경과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지난 60년 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온 패러다임이잖아요. 그 가부간에 그것이 합당하게 우리가 나갈 방향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럼 패러다임 전환을 진짜 세트로 가든지 테크놀로지 가든지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양껏 한번 해볼 수 있는 돈을 이 사람이 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의 그 상황이고 여기에도 그 폴리비스 요 멤버 그 보드 멤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할 때 그 얘기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되게 좋으신 분이죠. 네. 그래서 그 브레이크스루 이니셔티브라는 재단을 브레이크스루 와치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소행성 감시에도 돈을 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한 번 낼 때마다 그냥 1억 달러씩 냅니다. 돈을 엄청 벌었어요. 원래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MBA 그 경영학을 하고 돈을 엄청 버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가부간에 어쨌든 결정을 해보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거고요. 그런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패러다임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다이슨 스피어 뭐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제로 이런 다이슨 스피어 이런 게 있는가 찾아봤더니 뭐 약간 해프닝한데요. 뭐 이런 별이 발견이 돼 되게 유명했어요. 별빛이 갑자기 막 엄청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 구조물이 있어서 막 이런 거 아닌가 막 하고 그런데 아니고 해성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서 저거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저런 식의 관측을 되게 심각하게 요즘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셀프 디스트럭션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폭탄 터지거나 뭐 이런 거 찾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외계 행성 대기에서 오염물질 찾는 프로젝트도 해요. 오염물질 있다는 얘기는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겁니다. 그거 찾고 뭐 이런 논문들 되게 여기 보시면 뭐 그죠? 폴루터, 오염물질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리 밀러라는 분이 또 등장하세요. 같은 해에 6월달에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호킹 머신 앉혀놓고, 요 앤드류 앉혀놓고,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 앉혀놓고 또 이렇게 해서가지고 또 1억 달러를 기부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전통적인 세티 프로젝트에서 전파 망원경, 옵티컬 망원경 이거에다 이제 1억 달러를 돈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가부간에 결정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 방향을 종집을 찍고 가자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외계 지적 생명체 또는 그냥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해보자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태양이 있고요.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그 태양계의 물질적인 끝이라고 보는데 해성에 시야일 때는 거의 뭐 비수 1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 이런 게 있고 여기 태양계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알파 센타우르스짜리 알파별에 이렇게 별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3개가 모여 있는데 한 비수 4년 정도 가는데 그 시스템까지 가려면 지금 고위적으로 이런 거를 뭐 몇만 년이 걸리는데 여기를 20년 만에 가겠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가자는 조금 더 보여드릴 때 그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또 기부했어요. 그랬는데 기부를 하고 나니까 이때는 여기 행성이 있는지 잘 밝혀지지 않고 있었는데 기부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던지 행성이 발견되어 줬어요. 프록시마 P라는 행성이 이 돈을 내서 그 센타우르스의 알파별 시스템으로 20년 만에 가서 직접 뭐가 있는지 보겠다.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있다가 프록시마 P라는 그럼 나한테 찾아와줘 하고 발견이 되어줬어요. 또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환경 조건은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지구만한 크기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지에 이런 네이처지가 참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좀 막 지구랑 비슷하나 막 이렇게 설레발치기도 했어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죠. 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지구에다가 엄청 큰 레이저, 이런 레이저 포인터가 있는 이런 기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레이저 이거 포인터 요거 약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하고 우주 공간에다가 여기 보이는 게 센티미터급입니다. 이렇게 손바닥만한 되게 얇은 천이에요. 이거를 수천 개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공중에 띄워놓고 지구상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쟤를 밀겠다는 거예요. 밀면서 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계를 벗어날 때쯤 되면 빛의 속도의 20% 정도 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4년 갈 거리를 20년 가는 거죠. 우주 돛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주면 가속이 되어서 저거를 몇천 개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로 그냥 막연하게 보내야 그랬는데 프록시마 B가 나한테 보내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프록시마 B별로 B라고 하는 행성으로 보내는 것으로. 근데 어떤 걸 보내는 게 이런 겁니다. 레이저를 쏘고 이런 게다가 여기다가 요만한 칩을, 요 칩이 뭐냐면 송신, 수신, 카메라 장치입니다. 핸드폰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요거를 개발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근데 물론 내구성이 되게 강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폴 데이비스는 이 프로젝트에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물어봤어요. 이유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레이저를 쏴야 되잖아요. 이걸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 뿐 아니라, 그건 뭐 만든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되게 조그만 애잖아요. 이걸 하늘에 막 했는데 정확히 타겟팅을 해가지고 밀어줄 수 있느냐. 지구 대기의 교란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정적으로 얘기할 게 제가 책에도 있지만, 그럼 달에 가서 쏘면 되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더 할 말이 없죠.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궁시렁거리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폴 데이비스가 얘기한 대로 이 레이저를 쏘게 되면 지구 대기의 상태에 따라서 맞추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달에다가 이거 세우자고 하면 돈이 물론 많이 들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프로젝트에서 내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달에 가서 쏘면 이제 대기 교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칩도 지금 개발해서 프로토타입도 나와 있고요. 이것도 그 4월 12일 날 요 프로젝트는 아니고, 요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대고 산타바바라에서 하고 있고, 또 행성협회라고 칼세게 만든 것에서도 요거랑 똑같은 프로젝트를 라이트 세일이라는 이름, 이건 스타샷이라는 이름인데요. 동시에 두 군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 4월 12일 날 미군 해군사관학교에서 써올린 걸 했고, 지금 또 한 대를 써올린,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굉장히 유행처럼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거라서, 가볍기 때문에 가속을 시키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람을 못하고 가요. 사람이 탈 정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밀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속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20년 동안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20년 동안 보내고, 그러면 사진 찍어서 보면 4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2056년이 디데이입니다. 대략. 그래서 프록시마 B별에 가면 얘네들이 막 날아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한 500개 좀 없어지겠죠? 흐트러지고 깨지고. 그래도 수천 개를 보내니까 가가지고 프록시마 B 주위에 하면서 어떤 애들은 막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막 별똥별 보듯이 막 떨어져서 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사진을 막 찍어서 마구마구 전송하겠다는 거예요, 지구를. 그러면 지구 근처에 이런 게 수천 개가 와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유성우처럼 떨어지고 막 사진 찍어 보내면, 어쨌든 지구에 근접해서 그 뭐 100km 상공 이런 데서 하면 지구 표면의 어떤 그 바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외계 생명체를 찾는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까 보셨던 그 1959년도에 그 코코디와 모리슨의 논문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프로바빌리티는 뭐 확률 그런 거고요. 이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자고 하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계 지적 생명체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없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찾지 않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얘를 우리가 찾을 확률이 얼마인지를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하지만 찾아 나서지 않고 탐색하지 않으면 영원히 0%인 거죠. 시작을 해야 퍼센트가 생기고, 아까 그래서 뭐 2040년이 어쩌니 떠들 수 있게 된 것이 이런 시도를 해서 행동 발견하는, 이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장이 이 논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비단 세티과학뿐 아니라 뭐 과학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프론티어의 걸 발견하는. 그리고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고 선구자적으로 하는 것이 다 이런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 호숫가에 되게 멋진 오래된 그 천문 뭐 박물관 천체 투영실 있는 그곳이 있는데, 거기 카페 입구에
큰 별과 작은 별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낸 사람은 큰 별, 조금 낸 사람은 작은 별. 마치 그 4월 첫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그 그거 저 어릴 때 할머니가 절에 다니셨는데 충격받았어요. 갔더니 돈 내는 순서대로 좋은 위치에다 막 붙여주고 이러더라고요. 기왓장도 막 그러고. 그거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런 절에서도 차별을 하다니 이러고. 근데 여기도 차별을 하네요. 그래서 세티박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기부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대부분 유럽에서는 이제 세금으로 해요. 근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면 저한테 기부를 하시면 뭐 여기 1층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들어온 입구에 이름을 새겨서 붙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